우리 7장은 이제 뭐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란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또는 절차를 이야기를 한다. 자, 우리 테스트는 단순히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다 라는 건 아니고, 사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틀렸다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 아주 막 덤벼드는 과정인 건 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 목적이 뭐냐, 당연히 숨어있는 에러, 버그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고 이러려고 이제 하는 건 거고, 신뢰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이 안심하고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미리 테스트를 하면은 사실 나중에 터질 거대한 사고 같은 것들을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 자, 이때 중요한 거, 요 단어 두 개가 영어를 잘 봐주셔야 돼요. 둘 다 V로 시작하긴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확인과 검증, 요게 뭐가 다르냐. 우리 확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검증, 확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시각에서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의 시각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 요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분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요 확인이라고 하는 거, 검증이라고 하는 거, 영어도 같이 확인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보기가 만약 영어로만 나오면 못 알아챌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걔도 확인 같이 해주시고, 우선 이 테스트는 기본적인 원리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 친구들만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소프트웨어의 잠재적인 결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범인이 한 명도 없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아무리 테스트를 많이 해도 버그가 0개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는 사실 결함 존재 증명과 같이 가는 친구이긴 한데, 어쨌든 다 같은 말이긴 해요. 그 결함 존재한다. 결함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애플리케이션의 20%에 해당하는 코드에서 전체 결함의 80%가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함 집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함이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도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사고가 자주 나는 그 마일 길들이 있잖아요. 버그가 났던 곳에서 계속 나오고 사고도 났던 곳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복잡한 기능이 물린 곳에 당연히 터지겠죠. 자, 그리고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게 단어가 왜 나온 거예요? 막 바퀴벌레한테 내가 살충제를 뿌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애가 맞고 죽어요. 근데 이걸 계속 맞은 똑같은 좀 강한 친구로 쏴야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같은 걸로만 썼더니 애들이 그냥 그 맞아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성이 생겨서 안 죽듯이 우리도 테스트 케이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개선을 해야지 결함이 발견이 되지, 그냥 같은 걸로만 계속하면은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황 의존. 자, 소프트웨어의 특징이라던가 테스트의 환경, 테스터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테스트를 다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만 명이 즐기는 게임 앱을 테스트하는 방식과 의료용 AI 테스트하는 방식은
당연히 정밀함이 달라야겠죠.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요거 두 개는 진짜 꼭 외워놔야 되고, 요 테스트의 기본 원리에서 오류 부재의 궤변. 자, 이게 뭐냐? 오류가 없어요. 내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다 제거를 했어. 근데 사용자가 내가 요청한 건 이게 아닌데? 내 요구사항에 맞지 않아. 이래서 품질이 낮다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품질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그가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필요 없는 고물이나 뭐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는 겁니다. 결함이 없어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품질이 낮다. 자, 그리고 테스트와 위험은 반비례한다. 자, 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한다라는 건 거고요. 테스트의 점진적 확대. 테스트를 할 때 처음부터 엄청 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테스트의 별도 팀 수행.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자와 관계없는 별도의 팀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7가지들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는 요거 파레토 법칙 그리고 살충제 패러독스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얻는다면은 오류 부재의 궤변까지 얹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분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되기도 하고 시각도 봐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른 테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켰느냐, 런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코드만 눈으로 읽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정적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름처럼 그냥 정적이죠.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명세서나 코드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나 명세서, 도면 이런 거를 그냥 사람의 눈이나 도구로 분석을 하는 테스트인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5장에서 배웠죠. 동료 검토, 그리고 워크스루, 인스펙션. 기억나세요? 동료가 검토해주고 우리 회의 전에 그 자료 뿌린 다음에 그 발표해가지고 같이 피드백 받고 그리고 전문가가 해주는 인스펙션까지 이렇게 다 공부했었죠. 걔네들이 다 정적 테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안 할게요.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정적 테스트와 반대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오류를 찾는 테스트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스트가 그냥 동적 테스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가 전부 동적 테스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워크스루랑 인스펙션의 차이가 뭐였죠? 라고 하셨는데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 검토 회의했던 거 먼저 서류 주고 그 내역 검토해서 조기에 이제 오류 검출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 회의가 검토 회의가 워크스루였었고요. 그 워크스루를 발전을 시켜서 이제 전문가들이 개발을 품질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개선돼서 나온 친구가 인스펙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검사는 그냥 코드 검사한 거죠. 그냥 코드 복잡도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거 소스 코드 표준 맞췄나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테스트 기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정답지로 삼고 테스트를 할 것이냐라는 건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나온 게 명세 기반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경험 기반 테스트라는 건 거죠. 자, 명세 기반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 구현을 했느냐, 즉, 설명서대로 잘 만들었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고객이 써준 요구사항 명세서 정답지로 놓고 그 설명서에 적힌 기능들이 다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명세 기반 테스트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일종인 거죠. 자, 그리고 구조 기반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이제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논리 흐름, 조건문 이런 것을 이제 정답지로 놓고 이제 빠진 길 없이 모든 소스 코드가 한 번씩은 다 실행되었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 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일종인 거고, 마지막 경험 기반 테스트라는 거는 유사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에 대한 테스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명세서도 없어요. 코드도 복잡해. 그럴 때는 그냥 테스트하는 사람, 테스터의 경험. 아, 내가 10년 정도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쯤에서 버그 터지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탐색하는 느낌인 거죠. 추정하는, 에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이제 또 나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 거죠. 검증, 확인. 요 영어도 같이 외워두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냐면은 앞자리가 다르면은 다들 잘 안 까먹으시는데 앞자리가 같으면은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우리 검증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시각? 개발자의 시각, 그리고 확인은 사용자의 시각. 뭔가 좀 더 고급지면은 개발자. 검증이 약간 좀 더 심도 있어 보이고 약간 그렇잖아요. 확인은 약간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검증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그 설계도에 적힌 대로 명세서대로 완성이 되었는가, 한 채 오차도 없이 만들었는가, 도면대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인 거고요. 즉 과정 중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요 확인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결과 중심적으로 해서 아니 설계도 뭐가 다 떠나가지고 이거 내가 원하던 제품 맞아? 내가 그 원하던 그 기능인가? 이런 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목적에 따른 테스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자주 보이는 편이기는 한데, 자, 여기서는 이제 총 7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목적에 따른 테스트는 회복 테스트, 안전 테스트,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구조 테스트, 회귀 테스트, 병행 테스트. 자, 회복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함을 줘가지고 실패하도록 한 후에 걔가 올바르게 복구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실패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잘 회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안전. 자, 얘는 시스템에 설치된 시스템 보호 도구가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그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약간 시스템 내부에 불법적인 침입 아니면 해킹 이런 걸로부터 소스 코드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약간 화이트 해커 같은 느낌인 거죠. 미리 이제 침입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화이트 해커들이. 자,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자, 얘는 시스템에 과도한 정보량이나 빈도를 부과를 해서 과부하 시에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회복 테스트하고 강도 테스트. 얘도 복구가 되는 거고, 쟤도 복구가 되는 건데, 그냥 이게 같은 말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얘는 약간 오뚜기 테스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전이 나던가, 아니면 랜선을 뽑았다던가, 그 시스템에 고의로 실패를 주는 느낌인 거고, 강도 테스트는 과부하 같은 게 키워드인 거죠. 막, 시스템 처리 능력 이상의 엄청난 부하를 주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주는 건 거죠, 얘한테. 그래서 얘가 언제 어떻게 뻗어버리는지, 언제 다운이 되는지 그 한계점을 찾는 테스트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수강 신청할 때, 아, 이거 뻥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그 수강 신청 서버에 뭐 한 10,000명을 동시 접속시킨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얘랑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성능 테스트. 얘는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성능이나 전체적인 효율성을 진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얘도 또 강도 테스트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얘는 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막 과부하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응답 시간이 몇 초인가,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가 좀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런 느낌인 겁니다. 효율성, 그리고 구조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부의 논리적인 경로, 소스 코드의 복잡도를 평가하는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내부의 논리적인 경로, 뭐 if문이라던가 for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잘 꼬이지 않고 짜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해주는 친구들인 거고요. 회귀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변경, 수정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코드에 새로운 결함이 없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 버그를 하나 고쳤어요. 근데 그걸 고치다가 다른 기능이 고장나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내가 이것만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결국엔 부작용 확인하는 겁니다. 요 회귀 테스트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예요. 자동차 범퍼를 수리를 했는데 갑자기 집에 왔더니 라이트에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막는 게 이제 회귀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병행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변경된 소프트웨어와 기존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옛날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에 똑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넣어요. 이랬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목적에 따른 테스트까지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기법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여기서는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말 그대로입니다. 화이트박스, 투명한 상자고, 블랙박스, 깜깜한 상자예요. 자, 화이트박스, 투명하니까 내부의 구조 다 보이죠? 블랙박스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과밖에 안 보여요. 자, 우리 예를 보게 되면은 화이트박스, 이름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모든 논리적인 경로를 개발자가 직접 눈으로 따라가면서 테스트하는 기법. 자, 그래서 뭐 반복문이 있다, 조건문이 있다 이러면은 그 설계된 대로 내가 한 번씩 다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건 거죠. 주로 이제 개발자가 본인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잘 가나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모듈 안에 작동을 직접 관찰한다. 원시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실행을 한다. 내부 구조와 동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 거죠. 자, 우선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기초 경로 검사와 제어 구조 검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따로 써볼게요.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우선 첫 번째 기초 경로 검사, 그리고 두 번째 제어 구조 검사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뉘는 친구들이 요렇게 나뉘는 겁니다. 얘가 기초 경로 검사, 그리고 요 세 개가 이제 제어 구조 검사예요. 안에 이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하는 거는 뭔데? 이러면은 테스트 케이스 설계자가 그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기법. 자,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어 구조 검사라는 거는 그 안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 검사는 프로그램 모듈 내에 있는 논리적인 조건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 그리고 루프 검사는 그
반복문 루프를 검사하는 구조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실시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흐름 검사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정의와 그 변수의 사용 위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시를 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검증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소스 코드의 모든 논리적인 경로를 개발자가 직접 눈으로 따라가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야 라고 했고,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 중에 구조 기반 테스트 중에 이제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아까 전에 제가 기초 경로 검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는 모든 그 코드의 흐름을 그려서 실행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 순환 복잡도를 계산을 해서 빠짐없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었고, 뭐 요 루프 검사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가, 뭐 아니면은 한 번만 돌 때 어떻게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n 바퀴 돌 때 어떻게 테스트하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이 문장 검증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계속 모든 구문이 한 번씩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얘도 소스 코드의 모든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이제 문장 검증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분기 검증 기준은 모든 조건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림길을 가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같은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참인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 자, 그럴 때 이제 그 갈림길을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가보도록 짜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죠. 조건 검증 기준은 뭔데? 이러면은 그 소스 코드, 조건문에 대한 조건이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식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A가 0보다 클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한 번씩 가고, 이 B가 0보다 작을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모두 다 테스트한다라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그러니까 얘는 모든 갈림길을 가보는 거고, 얘는 모든 갈림길에, 아니, 그 갈림길의 세부 조건들을 다 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기 조건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과 각 조건문의 개별 조건식 결과가 true, false인 경우가 한 번 이상씩 수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외에도 지금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조건 결정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위에 있었던 그 친구들도 있고 없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우리 구문 커버리지, 조건, 문장 커버리지는 프로그램 내의 모든 명령문을 적어도 한 번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건문 결과와 관계없이 구문 실행 개수로 환산을 해요. 자, 그리고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결정 포인트 내의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을 해야 한다. 구문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조건 커버리지라는 거는 결정 포인트 내에 각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얘도 역시 구문 커버리지를 포함을 하고 있죠.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과 개별 조건식도 참 한 번, 거짓 한 번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한다. 그렇게 영향을 주도록 함으로써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향상시킨 커버리지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 조건 내의 모든 개별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100% 보장한다라는 것. 자, 헷갈리죠? 우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무엇인지. 화이트박스는 소스 코드 내부를 확인하면서 하는 테스트, 그래서 구조 기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화이트박스는 내부 로직과 코드를 확인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블랙박스는 내부를 모르고 결과만 확인을 하는 테스트.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테스트구나. 자, 그러면은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목적이 뭔데? 이러면은 그 조건문, 방법문, 경로가 오류되는 경우를 찾을 거고,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제거를 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실행 경로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즉, 프로그램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주로 누가 수행을 하겠어요? 개발자가 수행을 하겠죠. 왜? 소스코드 짠 사람이 개발자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친구들이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을 텐데, 자, 문장 커버리지는 모든 문장이 최소 한 번씩은 실행이 되도록 테스트를 한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S가 70일 때도 해봐야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은 다 돌리려면은 이게 참인 경우 요것도 실행이 돼야 되고 얘도 한 번 실행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S가 70일 때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S가 50일 때도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건 거죠. 자, 이런 게 뭐다? 문장 커버리지라는 건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정 커버리지는 모든 조건 결과를 최소 한 번씩 실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if 만약에 s 말고 이거 x로 해볼까요? x가 10보다 크면 크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할 때 x는 15. 자, 이러면은 얘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true가 나오겠죠. 왜? x가 15보다 크면 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5 들어가면은 15가 더 크잖아요. 자, 그럼 참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결정 커버리지 아까 전에 뭐였어요? true, false 최소 한 번씩 실행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는 5 해서 거짓을 만든 다음에 false 확인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 커버리지는 뭐예요? 그 각각의 개별 조건들이 true냐, false냐 이것들을 모두 실행을 해야 된다. 세부적인 것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A and B 그 봤었잖아요. if 만약에 A가 10보다 크고 B가 5보다 작아. 이러면 테스트를 할 때 뭐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A, B가 있다라고 하면은
A가 true일 때, 그리고 B가 true일 때, 그리고 A가 true일 때, B가 false일 때, 그리고 A가 false일 때, B가 true일 때, A가 false일 때, B가 false일 때,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개별 조건들이 true, false인 거를 모두 실행을 하겠다. 자, 이거 말로 돼 있는 거 지금 풀어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건 커버리지. 그 각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 각각의 친구들이 있을 때 참거짓, 거짓참, 거짓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조건들 true, false 모두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고. 자, 우리 뭐 경로 커버리지는 사실상 그냥 이거랑 똑같거든요. 얘가 참이면은 요거 실행하고 얘가 거짓이면은 요거 실행해.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경로를 실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 그러니까 문장 실행 비율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나눠서 얘네들을 작성을 한 겁니다. 모든 명령문이 적어도 한 번 수행되어야 한다.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을 한다.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한다. 개별 조건식도 전체 조건식과 개별 조건식도 참 한 번, 거짓 한 번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는지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커버리지라는 게 결국에는 그 테스트가 코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코드를 얼마나 많이 테스트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기준인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 결과 같은 것들 확인을 하고 결정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깜정 색깔 박스다. 코드가 한 줄도 안 보인다. 즉, 그냥 명세서, 설명서를 보고 내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가 입력과 출력 기능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인 겁니다. 내부 논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가. 웬만하면은 아까 전에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좀 개발자가 개발할 때 초기에 테스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블랙박스 테스트는 좀 후반부에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테스트는 결국에는 기능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그래서 기능이 완전히 작동이 되는 것을 입증하는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명세 보면서 테스트하고 기능 테스트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시를 한다라는 거. 자, 얘한테도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동치분할 검사. 동치분할 검사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뭐 동등분할 기법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똑같으니까 그냥 동치분할, 동등분할 똑같은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한 입력 자료와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의 개수를 균등하게 하여 테스트를 하는 기법입니다. 내가 해당 자료에 맞는 결과가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기법인 거예요. 입력 데이터의 영역을 유효한 값하고 무효한 값으로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에서 대표 값을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는 건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점수가 있고 등급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90점에서 100점은 A등급이고 80점에서 89점은 B, 그리고 70에서
79는 C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동치분할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 입력값들이 입력 자료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거의 정중앙에 있는 테스트 값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5 입력하고 85 입력하고 뭐 95, 96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는 값들 그냥 입력 자료에 대한 예상 결과값들을 쓰는 거죠. 다 75면은 오케이 너 C 예상했던 결과값 C고 실제로 출력했을 때도 뭐 C 85 이러면은 내가 예상했던 결과값은 B 그리고 실제 나오는 게 뭔지 쓰고 뭐 96 내가 예상했던 것들은 뭐 A 그리고 실제 나오는 것도 A 이런 식으로 입력값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테스트 값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60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정상 그룹 같은 것들이 나오고 정상 그룹이 나오고 그냥 딱 몇 개만 이제 테스팅 해가지고 하는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얘 어떻게 보면은 입력값의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걔에 대한 경계값들, 평가 점수, 이 점수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을 해서 올바른 성적이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60이 나왔다. 이러면은 뭐 60보다는 사실상 뭐 69가 되겠죠. 69가 되면은 오류. 아니면 사실상 뭐 0점에서 69점은 D다. 이러면은 69점은 D. 뭐 마이너스 1점이 됐다. 이러면은 얘는 오류들이 되는 거고. 이들에 대한 경계값들이 있잖아요. 뭐 70. 이러면은 얘는 C. 그리고 71. 뭐 이런 것들. 79, C, 80, D. 이런 그 경계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을 해서 올바른 성적이 출력이 되는지 보는 것. 이게 경계값 분석인 겁니다. 왜냐면은 버그가 항상 그 경계값에서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100이라고 한다면은 중간값인 50보다는 마이너스 1, 0, 1, 99, 100, 101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에러가 잘 터진다라는 건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부등호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뭐 크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조건 부분이. 그래서 요 경계값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 효과 그래프입니다. 얘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이고요. 그 입력 데이터 원인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한 출력을 논리적인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요 그래프인 거고, 오류 예측 검사라는 거는 그 테스트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감각 이런 걸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무조건 버그 나지 이러면서 약간 찔러보는 그런 건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얘네 두 개보다는 얘네들이 좀 자주 보이니까 얘네 두 개를 중점적으로 외워두시고 얘네들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 이게 경계값이고 얘가 입력 동치분할, 동등값, 동치 클래스 분해 아니면 동등분할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네 두 개 자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써놨죠. 자, 우리 동치분할 검사와 경계값 분석. 자, 이렇게 성적 부여에 대한 기준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평가 점수가 0에서 59면은 F, 60에서 69면 D, 70에서 79면 C, 80에서 89면 A, 90에서 100이면 A. 자, 동치분할 검사라는 거는 각 구간에서 대표값을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검사를 하는 것. 그리고 경계값 분석은 그 각각의 구간에 대한 거. 왜? 우리 부등호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 101, 100, 뭐 99, 90, 89, 뭐 88, 80, 79, 70, 69, 60, 59, 0,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값 분석에 해당되는 입력값 테스트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개발 단계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로 넘어가 볼 텐데, 개발 단계에 따른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테스트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연결을 해서 포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V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요구사항 어떻게 하죠? 도출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죠. 자, 글씨가 요구사항, 그 다음 분석, 그리고 설계, 구현.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단위 테스트, 가장 작은 거부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통합 테스트 하고, 단위 테스트를 묶어가지고 통합 테스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통합 테스트 된 것들을 이제 시스템 테스트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 받을 사람이 인수 테스트를 하는 것.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그리고 개발 단계를 연결을 해서 포함한 거를 뭐다? V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 V 모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도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테스트 단계의 4단계를 상세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작은 단위 테스트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은 얘는 개별 모듈 기능 검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딩 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최소 설계 단위인 거잖아요. 모듈이나 컴포넌트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 기반 테스트하고 명세 기반 테스트로 나뉘기는 하지만 주로 구조 기반 테스트를 시행을 한다. 이때 이야기하는 구조 기반 테스트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는 테스트 위주인 거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함수가 계산을 똑바로 하는지, 알고리즘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인 거고요.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 테스트가 완료가 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듈들이. 그 모듈들을 결합을 해서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의 테스트인 겁니다. 단위 테스트를 마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부품들을 조립을 했을 때 얘네들이 잘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을 연결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모듈들을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잡는 단계. 그래서 이게 상향식 테스트가 있고 하향식 통합 테스트가 따로 있는데 걔네들은 뒤에서 배울게요. 자, 시스템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개발된, 완성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해당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이 되는가를 점검을 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던가 소프트웨어 통합 환경에서 이제 전체, 그러니까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똑같은 환경에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능이 되는가를 넘어서 뭐 성능이라던가 뭐 보안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시스템 전체를 검사하는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구분을 해서 각각 만족하는지 테스트하는 부분이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 얘는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충족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해요. 다른 것들은 개발자,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데 얘만 고객이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럼 걔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거 맞아? 그렇게 해서 인수라는 게 내가 받아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 테스트인 건 거죠. 자, 이때 이제 인수 테스트가 나뉘게 되는데, 자,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계약 규정 인수 테스트, 알파, 베타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사용자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업무에 맞춰서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적절성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인수 시에 수행하는 테스트 기법으로 이제 백업이라던가 복원 등 복구 이런 시스템 운영 관점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이제 운영 인수 테스트. 그리고 계약 규정 인수 테스트라는 거는 계약상의 인수, 검수, 테스트 그런 조건들 준수하는가. 그리고 규정이라는 거는 정부의 지침, 규정, 법규 이런 거에 맞게 개발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규정, 계약, 인수 테스트인 겁니다. 그리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얘네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필기에서 자주 보였던 친구들이죠. 자,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개발자 앞에서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통제된 환경, 예를 들면 거의 회사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사용자하고 개발자가 함께 이제 확인을 하면서 기록한다. 이게 알파 테스트인 거고요.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 장소에서의 테스트와 네, 여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의 테스트,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불특정 다수한테 자유롭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게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출시하기 전에 베타판 이렇게 해가지고 베타 테스트 진행하잖아요. 그 사용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제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베타 테스트인 겁니다. 실제 그 최종 사용자인 거죠. 그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기법이 베타 테스트. 그래서 꼬였어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이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는 최종적인 그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인 거다라는 거. 자, 이 앞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단위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시행을 한다. 그리고 모듈이나 컴포넌트, 최소 단위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한다.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상향식, 하향식, 혼합식 해가지고 더 공부할 예정이고 얘는 그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테스트한다.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을 이제 해당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확인해서 완벽하게 수행하는가를 점검하는 테스트. 그리고 인수 테스트는 그 인수해 갈 사람이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는지 직접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테스트인 건데 이때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장소에서 개발자와 사용자가 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는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실제 환경에서 실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맡겨가지고 자유롭게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통합 테스트 더 깊게 나아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통합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단위 테스트가 끝난 모듈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결함들을 찾는 테스트 기법이 이제 통합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얘는 두 가지로 우선 나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 비점진적 통합 방식과 점진적 통합 방식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비점진적 통합 방식이라는 거는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절차 없이 그냥 모든 모듈이 미리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테스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빅뱅 통합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 단위로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 결국에는 상향식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부품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 거고, 하향식이라는 거는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방식. 그리고 혼합식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상위는 하향식, 하위는 상향식으로 진행을 해서 만나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까지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하향식 통합 방식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 테스트, 그리고 상향식 통합 테스트는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 혼합식 통합 방식은 하위 수준에서는 상향식, 상위 수준에서는 하향식 통합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그 하향식 통합 테스트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하향식 통합 테스트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깊이 우선 통합법, 넓이 우선 통합법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깊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해당 모듈에 종속된 모든 모듈을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넓이 우선 통합법이라는 거는 구조의 수평을 중심으로 해당하는 모듈을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깊이 우선 통합법이라는 거는 한 경로를 따라가지고 깊이, 아래로 깊게 내려가면서 통합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 B, C, D, E, F, G.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점점 더 깊게 A, B, D. 아니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A, B, E. 아니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A, C, F. 아니면은 A, C, G. 자, 이런 게 이제 깊이 우선 통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얘는 같은 계층에 있는 모듈들을 먼저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넓게 확장하면서 테스트를 하겠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깊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넓이 우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1단계는 어디부터 끝내겠다? A 끝내겠다. 그러면은 2단계는 B, C 끝내겠다. 그리고 3단계는 D, E, F, G 이렇게 끝내겠다 라는 건 거죠. 그래서 같은 계층의 모듈 먼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깊이 우선과 넓이 우선. 깊이 우선은 한 경로를 깊게 파는 거, 그리고 넓이 우선은 같은 단계를 먼저 파는 것.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향식 통합 테스트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주요 제어 모듈은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종속 모듈들은 뭐로 대체를 한대요? 스톱으로 대체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톱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우선 보러 가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써볼게요. 자, 스톱이란 그냥 더미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모듈이 호출하는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도구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시험용 모듈.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깊이 우선 또는 넓이 우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방식에 따라서 하위 모듈인 스톱들이 하나씩 실제 모듈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듈이 통합될 때마다 테스트를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회기 테스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회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목적에 따른 테스트 했을 때 나갔었어요. 어디 썼냐면 위에서 따로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회기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통합 테스트로 인해 변경된 모듈이나 컴포넌트에 새로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그래서 이미 테스트된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반복하여 새로운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뭐다? 상위 모듈부터 아래로 통합되는 친구가 이제 하향식 통합 테스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르게 깊이 우선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갈 때 하위 모듈 대신에 가짜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가짜 모듈이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빅뱅 통합 테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하고 C라고 하는 친구, D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얘 그냥 한 번에 다 통합시키는 친구가 빅뱅 통합 테스트. 얘는 지금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고 나는 1단계 뭐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하향식은 봤으니 상향식을 이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상향식 통합 테스트는 당연히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하향식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을 했어요? 깊이 우선 통합법이나 넓이 우선 통합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친구가 있었는데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했었었죠. 자, 이 상향식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느냐? 하위 모듈들을 클러스터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위 모듈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듈인 드라이버를 작성을 해요. 자, 얘가 스톱과 반대되는 친구인 거죠. 스톱은 하위 모듈 대신에 사용하는 가짜 모듈이었었고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는 상위 모듈 대신에 사용을 하는 가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는 테스트 대상의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모듈 테스트 수행 후의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스톱과 드라이버에 대한 단어는 꼭 외워둬야겠구나. 그래서 하향식과 짝짝꿍 맞는 친구는 누구? 스톱. 상향식과 짝 맞는 친구는 드라이버. 뭔가 낮은 친구. 뭔가 스톱은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우고 드라이버는 뭔가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고 좀 더 어려워 보이니까 상향식 통합 테스트다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향식, 상향식 같이 연관 지어서 외워야 하고 자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통합된 클러스터 단위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며 테스트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클러스터는 상위로 이동을 하고 결합을 하고 드라이버는 실제 모듈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스톱은 하위 모듈을 대신하는 가짜 모듈, 하위 모듈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대신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이버는 상위 모듈을 대신하는 가짜. 그래서 상위 모듈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하위 모듈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클러스터는 그냥 여러 개의 모듈을 묶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관련 있는 모듈들을 묶어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룹인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관련 있는 친구들끼리 묶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묶고 얘네들끼리 묶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B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하고 C라고 하는 친구하고 E라고 하는 친구하고 비슷해. 그럼 이렇게 클러스터가 되는 건 거고. 아니면은 뭐 D라고 하는 친구하고 뭐 F가 있지는 않지만 뭐 F라고 하는 친구하고 비슷해. 이러면은 이게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듈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스터는. 자, 그리고 우리 회계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수정한 후에 기존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내가 버그를 수정했는데 갑자기 이 버그를 수정을 하면서 다른 이전에 잘 되던 기능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기능들이 깨지지 않았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혼합식 테스트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죠? 혼합식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하위 수준에서는 상향식 통합, 그리고 상위 수준에서는 하향식 통합을 사용하여 최적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혼합식 통합 테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위, 아래, 눌리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샌드위치 통합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통합 테스트 방법.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들은 있지만 샌드위치 통합 방식이 조금 비싸죠. 그 돈이 많이 들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세스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는 건 거고요. 결함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테스트 계획을 합니다.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떤 도구로 테스트를 할 건데? 라는 전략을 짜는 건 거죠.
그래서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결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분석 및 디자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과 원칙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 작성. 중요하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겠다. 그 다음 테스트를 실제로 환경을 구축을 해서 수행을 하고 테스트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을 한다. 마지막 결함 추적 및 관리를 하겠다.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나 종류나 결함을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자, 그러면은 테스트 결함 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에러 발견을 합니다. 에러가 발견이 되게 되면은 테스트 전문가와 그 프로젝트 팀이 논의를 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에러를 등록을 해요. 아, 이런 친구가 발생했구나. 그 에러 관리 대장에다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러가 실제 결함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함이 확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등록된 결함이 실제 결함이었네 하고 그 결함을 해결할 담당자한테 결함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거 수정하세요, 개발자한테. 일을 넘기는 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함 조치. 개발자가 코드를 고치는 건 거죠. 그 다음 결함 조치 검토 및 승인. 완벽히 이제 고쳐졌다라고 하면은 그 수정된 결함들에 대해서 테스트 진행하고 이상 없다라고 하면은 결함 조치 완료 상태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우리 테스트 케이스 계속 이야기했던 단어죠.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등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설계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요? 테스트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간, 자원 낭비들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를 명시한 최소 단위의 집합인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기계 전체 작동 과정을 쓰는 건 거죠. 사용자의 업무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엔진을 조립을 한다, 시동을 건다, 엑셀을 밟는다, RPM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가는 친구다. 이 흐름 전체가 시나리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테스트 케이스에 묶은 집합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테스트 케이스를 묶은 집합이 테스트 시나리오구나. 이 친구들은 그 테스트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야 되고 사전 조건이랑 입력 데이터들이 설정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자,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거는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대입해서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예상 결과를 계산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검증, 수학적 기법, 자동화 기능. 자, 제한된 검증이라는 거는 테스트 오라클을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수학적 기법이라는 거는 그 테스트 오라클의 값을 수학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자동화 기능이라는 거는 테스트 대상의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그리고 커버리지 측정,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 종류입니다.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 자, 이 오라클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고요. 얘는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추정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 써져 있으니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냐?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 그러니까 이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거는 테스트 결과가 정상이냐 오류냐 이걸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인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 테스트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정답지 같은 거다. 왜 필요할까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 값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죠? 판단할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고 그 오라클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참 오라클은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거는 수학 공식이나 수학 계산할 때 2 더하기 3, 5 나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샘플링 오라클. 참 오라클을 쓰면은 참 좋겠죠? 발생한 모든 오류들을 다 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 샘플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몇 개만. 특정한 몇몇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들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 그러니까 참 오라클처럼 전수 테스트를 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좀 불가능하겠어. 이럴 때 쓰는 게 샘플링 오라클. 자,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샘플링 오라클을 했는데 한 1000개 중에 10개만 뽑아가지고 검증을 했더니 너무 일부의 입력값만 알고 있어. 일부에 대한 정답만 알고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휴리스틱 오라클, 우리 추정 오라클입니다. 얘는 특정 테스트 케이스 입력 값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입력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하는 오라클입니다. 자, 이게 뭐냐? 몇 개를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뽑은 게 좀 너무 이상해. 비정상적이야. 그러면은 오류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나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를 딱 뽑았는데 마이너스 5래요.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너무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일 경우에. 일부의 정답만 알고 있다라는 건 거죠. 샘플링 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추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나머지 구간들은 내가 추정으로 처리할게. 여기서 좀 나아간 게 이거다라는 거. 샘플링 오라클에서 휴리스틱 오라클로 나아간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있을 때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오라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전 버전의 결과값과 현재 버전의 결과값이 똑같은지 같은 입력값이면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같은 날짜로 주문 조회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매번 달라져요. 그러면은 일관성에 위배가 되겠죠.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그 반복 확인을 하는 작업이 요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자동화 도구.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테스트 자동화는 대신 테스트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내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의 테스트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거죠. 왜? 얘가 대신해주면 자동화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단순히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건 거죠. 손으로 클릭해서 하려면은 막 며칠이 걸리는데 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막 실수도 안 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얘는 테스트해. 막 이러니까. 대신 단점은 공짜는 없죠. 그리고 로봇은 만약 해놓으면은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같은 테스트 케이스로 내가 입력해 놓은 걸로만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오늘 공부한 살충제 패러독스 같은 테스트 케이스로만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바퀴벌레 안 죽는다. 결국에는 새로운 버그는 결국 사람이 찾아야 된다. 라는 특징들도 있기는 하죠. 자, 우선은 보게 되면은 이 자동화하는 친구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직이 좀 다릅니다. 정적 분석 도구, 테스트 실행 도구, 그리고 성능 테스트 도구, 테스트 통제 도구로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소스 복잡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친구가 정적 분석 도구인 거고요. 테스트 실행 도구라고 하는 거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테스트 데이터하고 테스트 수행 방법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즉, 얘는 실행했나요? 안 했나요? 정적 분석 도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고, 테스트 실행 도구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친구고, 자, 성능 테스트 도구라고 하는 친구는 약간 과부하 같은 것들을 측정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우리 이제 처리량, 응답시간, 경과시간, 자연 사용률 이런 거 공부할 텐데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적용한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이 성능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건 거죠. 가상의 사용자를 투입을 해서 한계를 측정하는 그런 친구가 성능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통제 도구라는 거는 테스트 계획, 관리, 테스트 수행, 결함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도구로서 우리 형상 관리 도구라던가 결함 추적 관리라던가 이런 도구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하네스 도구입니다. 자, 테스트 하네스 도구는 테스트가 실행될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컴포넌트 및 모듈이 정상적으로 테스트 되도록 하는 도구이고요. 테스트 하네스라고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모듈들을 테스트하는 환경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코드와 데이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테스트 하네스의 구성 요소에는 6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드라이버랑 스톱. 자, 그래서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는 하위 모듈을 호출을 하고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고 모듈 테스트 수행 후의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가 드라이버.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더미 모듈 같은 친구다. 테스트용 모듈이다. 테스트 슈트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 명세서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테스트 항목 명세서였고
테스트 슈트가 그것들의 집합, 테스트 스크립트는 자동화된 테스트 실행 절차에 대한 명세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실행 지침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목 오브젝트라는 거는 사전에 사용자의 행위를 조건부로 입력을 해두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맞는 예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친구. 그 사용자의 행위를 미리 정해진 결과대로만 응답하도록 만든 가짜 객체인 거죠. 스톱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동작의 흉내를 내는 친구. 이게 목 오브젝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함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테스트 수행 단계별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이 있긴 했는데 그것들은 그냥 쓱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함 관리는 뭐냐? 결함이라는 것부터 뭔지 알아야겠죠. 결함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자가 설계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거나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예상한 결과와 그 실행 결과 간의 차이나 업무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것도 모두 다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함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데 이러면은 뭐 시스템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GIU 이런 것도 결함 생길 수 있고 문서 결함도 있을 수 있죠. 그 용어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자 에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다가 뭐 세미콜론 꼭 C언어 같은 경우에는 딱 명령 쓰면은 찍어야 되잖아 세미콜론을. 근데 빼먹었어. 그러면은 수식을 잘못 쓴 사람의 실수인 거잖아요. 그거는 에러, 오류. 그리고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에러들 때문에 소스 코드에 숨어 있는 하자. 그러니까 아직 안 터졌는데 프로그램 안에 잠복되어 있는 뭔가 폭탄 같은 상태인 건 거죠. 그게 결함. 장애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어. 근데 그 숨어있던 결함이 터져서 시스템이 죽었어요. 그러면 장애. 그래서 에러, 결함, 장애 요 세 가지도 뭐 결국에는 그냥 뻥난 거긴 한데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된다. 결국에는 에러가 원인, 결함은 이제 숨어져 있는 친구,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장애, 고장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결함 관리 프로세스를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쓱 보고 가면은 결함 관리 계획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결함 관리 일정 등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툴을 사용을 할 건지, 결함의 심각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나눌 건지 규칙을 정하고 결함을 기록을 합니다. 그 테스터가 이거 결함이야. 결함 관리 DB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결함이 나온 거를 검토를 합니다. 자, 관리자가 본 다음에 이거는 버그 맞네.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당이 될 거고 이거 결함 맞으니까 수정해 개발자. 이러면은 그 개발자가 결함을 수정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함 재확인을 해봐야겠죠. 테스트해서 이게 잘 됐는가.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모니터링 하면 되겠죠. 결함 상태 수정 및 모니터링 활동.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잘 끝났다 라고 한다면은 최종 결함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자, 그리고 사실 볼 것들이 더 있기는 한데 결함 추적 순서도 봐야 되고 결함 심각도도 봐야 되고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친구로 가볼게요. 자, 이 친구는 뭐냐?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기능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를 하느냐, 그 정도를 보는 게 애플리케이션 성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쿠, 얘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됐죠? 성능 측정 지표가 위로 올라가고 처리량이 1번인 겁니다. 처리량, 응답시간, 경과시간, 자원 사용률, 이렇게 4가지예요. 자, 우리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일정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일의 양. 얘네들 중요해요.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심지어 딱 개정되고 난 20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당연히 많이 처리할수록 좋겠죠. 시간당 몇 그릇을 파느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응답 시간이라고 본다면은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입니다.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은 내가 주문을 하고 첫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고 시스템이 응답을 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당연히 얘도 짧을수록 좋죠. 자, 3번째, 경과 시간.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 내가 주문하고 다 먹고 나갈 때까지 이 시간 얼마나 걸리냐? 사용자가 요청을 응답한 시점부터 그 결과 출력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인 거죠. 얘도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죠. 자, 마지막 자원 사용률은 그 작업 처리 동안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이런 자원 사용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컴퓨터 자원을 얼마나 많이 소모를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뭐 요리로 따지면은 요리하는 동안 뭐 화구를 몇 개를 썼느냐, 뭐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직원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 자원 사용률이 너무 높게 되면은 과부하 걸려서 서버 터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우선 7장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보지 못했던 결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그리고 우리 성능 이것도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이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복잡도까지 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